자, 블라스터미드 파이널 모의고사 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로 치면 네 번째잖아, 그치? 1, 3, 5, 7 네 번째니까 뭐 앞에 서두는 다 됐고요. 그냥 바로 지문으로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친구들아,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31번 부터 한 42번까지 여기가 좀 마일 구간이고 이 구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1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전에 21번부터 24번까지도 분명히 고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거는 빈칸과 순서별 문장 삽입이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맞아야 되라는 압박감을 좀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21번, 뭐 22번, 23번 이럴 때 막히면 좀 당황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20번에서도 막힐 수가 있고 21번이 어려울 수도 있고 22번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 뒤에 몇 개 문제를 풀고 와. 그러니까 20번이 어려워. 뜨옥이야. 18, 19, 20인데 20이 어려워. 웬일이야? 나만 어려운가? 괜찮다고요. 근데 어렵다라고 느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잖아? 그럼 느낌이 비슷해요. 왜냐면 이게 어렵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뭔가 등줄기에 땀이 쫙 올라오거든. 그리고서 얘가 지금 어렵다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첫 줄을 읽는 순간 약간 위축되고 시작을 해. 그러니까 다시 읽어도 뭔가 글이 안 읽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뒤에 쉬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25, 26 이런 거 쉽잖아. 이런 것들을 한두 개 풀고서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한 상태에서 좀 프레시한 느낌으로 다시 가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거는 인정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앞부분에서도 충분히 어려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뒤에 문제 몇 개 풀고서 다시 가면 돼. 그러니까 이거 꼭 풀겠다고 또 빨리 풀고 싶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낑낑대면서 여러 번 읽고 답이 안 나오면 멘붕이야. 그럼 뒤에 다 말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는 얘를 버리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천천히 보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보기가 3번, 4번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3번 아니면 4번인데 헷갈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단서가 지문 내에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 단서가 지문 내에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너네 학교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3학년 내지 대수생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0명에서 50명 사이에 되는 인원을 갖다가 그리고 선생님들을 갖다가 전부 다 납득시킬 수 있는 답을 낸단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지문 속에 그 논리적인 근거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헷갈릴 때 연필 굴리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눈으로서 확실하게 근거를 잡겠다. 아니면 나의 내피셜보다는 지문에 쓰여 있는 거라도 하나 믿겠다.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단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가자는 거야. 자, 7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내가 코멘트 할 것은 없고 문제 중에서는 문장 삽입 문제가 한 번 더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약간 평가원의 느낌을 주면서 난이도까지 괜찮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번 7회 같은 경우에는 연결사 연습을 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여러 개 들어있다. 그래서 연결사라는 것은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일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글의 흐름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인식한 상태에서 가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21번부터 가볼게요. 자, 밑줄이 여기 있을 건데 어디냐면 plausible이니까 여기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고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봐봐. 그럼 이 문장을 먼저 읽어보면서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서 요 문장 내에서 뭐 얻을 게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그러한 어떤 유사점 혹은 비유는 그럴듯한 근거래. 이게 플라우서블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발명에 대해서 그럴듯한 근거래. 어디에서의 발명이냐면 메카니컬, 기계적인 영역에서 또한 기계적인 영역의 발명에서 또한 그럴듯한 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일까를 갖다가 찾아보시는 건데 사실상 여기 문장에서는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점이라고 하고 서치라고 받으니까 앞에 뭔가 유사점이 나오면 그거랑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for example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곧 죽어도 여기는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similarly 있으니까 뭔가 유사한 그런 사례를 갖다가 다시 연결한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위에랑 또 흐름이 똑같겠구나. 그러면 위에를 슬쩍 보니까 어차피 읽어야 되지만 여기도 for example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끝났지 사실상. 봐봐.
그러니까 밑에 for example 위에가 a plausible basis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도 for example이 있다 아니야. 그러면 여기부터 어디는? 여기는 이 글의 주제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for example 있고 그 다음에 밑에 similarly 있으니까 예시가 두 개 반복이 되면서 똑같이 그 주제를 갖다가 떠받들어 주는 것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정점을 찍어주는 그러한 구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사를 보면서 아 글의 흐름이 이렇겠다. 그리고 여기 for example 위에 있는 for example을 이용해서 같이 for example 위에 있는 문장이니까 요거는 비슷한 말을 하겠구나. 왜? 한글의 주제는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이런 생각이 팽팽 돌아가는 순간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시험장에서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하지 말고 약간 좀 이렇게 등한시하지 말고 좀 챙겨놓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남들은 for example 보고서 예시 아니야 할 동안 우리는 앞문장이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자는 겁니다. 알겠죠? 가볼게. 개발하기 전에 어떤 발명 디자인을 갖다가 개발하기 전에 발명가들은 아마 첫 번째로 확인할 건데 그 발명품의 의도된 기능을 확인하겠죠. 그렇지. 전화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생겨나야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뭐 할 때냐면 중요한 문장이지. 발명가가 만들 때 초기의 인벤션 발명품 디자인을 만들 때 그는 종종 어떤 형태를 제한한대. 발명품의 형태를 제한합니다. 뭐를 통해서? 내재된 어떤 유사성, 내재된 비유를 통해서. 뭐와 비슷한 거냐면 부품에 대한 어떤 비유? 자연이나 아니면 존재하는 기존의 상품들의 부품에 이렇게 비유해서 그거에 빗대가지고 이 발명품의 형태를 제한한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발명품의 형태를 제한한다는 게 아 이걸 만들 때는 A라는 물건을 만들 때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제한이 있을 거 아니야. 뭐를 통해서? 아 비유를 통해서 어떤 유사성을 통해서요. 자연이나 기존 존재하는 상품에 있는 그 부품에 대한 유사성을 통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아하 이 발명품이라는 게 발명품의 형태가 자연물이나 아니면 기존의 것에 빗대요 만든다라는 이런 얘기구나를 알 수가 있다고 됐습니까? 그런데 그 상품의 기능이라는 게 매치스 부합하거나 딱 알맞거나 아니면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approximate니까 그 의도된 발명품의 그 기능과 비슷한 거에 됐습니까? 아 비슷한 그런 기존의 물건이나 아니면 그런 기능을 하는 자연물을 본떠가지고 그 상품, 발명품을 만든다 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나는 이거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봤어 나는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읽어도 괜찮아. 왜? 주제니까요.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밑에 읽어요. 어쩔 수가 없지 그때부터는. 알겠어? 봐봐. 초기의 비행기 발명가들은 종종 모방했죠. 애니멀의 형태를 모방했대. 그러니까 발명품을 만들려면 자연이나 기존에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빗대서 한다고요. 근데 이 동물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날 수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모델링 하는 거지. 그들의 flying craft가 비행기 아니야. 비행기를 모델링 애프터 본뜨는 거야. 알바트로스 새 이름이겠지. 배츠 새겠죠. various insects 나는 것들이겠지. 됐습니까? 뭐와 같은 비틀즈와 같은 이런 것들을 본떠가지고 만든다고 해. 됐습니까? 더 읽고 싶지가 않아 사실은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similarly니까 사실 얘랑 똑같은 거지. 이 얘기 또 나오겠지. 예시만 다르게 해가지고. 건축가들도 만들었는데 구조적인 혁신, 발명품을 만든다 이거 아니겠어. 뭐를 통해서 유사성이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 행동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에 빗대가지고 건축물을 만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물에 대한 어떤 행동들, 어떤 힘이나 긴장감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이런 행동들에 빗대가지고 만든다고요. 알겠습니까? 어떤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유사성들, 비교들은요. 그럴듯한 가정, 그럴듯한 근거가 됩니다. 뭐에 대해서? 메카니컬, 기계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야? 기계 영역에서도 여기서 나오는 발명품들을 갖다가 자연이나 아니면 기존의 것에 빗대가지고 만든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야. 원래 있던 거 자연물을 갖다가 빗대서 만드는 거 그게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시로 갖다가 조이스틱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요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뒤집어 써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조금 쉽게 푼 감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어쨌든 간 연결사를 보고서 글의 흐름을 좀 짜임새 있게 보면 좋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부분을 읽었을 때 이 생각이 들면 게임 세트고, 그리고 for example 앞에는 지금 데칼코마니 아니야. 아니면 여기에서라도 우리가 이 예시에 대한 느낌을 보고서 이해를 했었어야 된다. 요겁니다. 아시겠죠? understand? 가볼게요. 프로젝트 한데요. 이게 프로젝트가 명사로 프로젝트지만 동사할 때는 투영하다야. 그러니까 자연을 갖다가 발명품 디자인에 투영하는 겁니다. 괜찮죠? 이 자연물이나 기존의 것에 빗대어서 만드는 거니까 괜찮네요. 이걸 갖다가 투영시키는 거 1번 정답이고,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디자인과 자연이 하모니를 이루는지. 아니 두 개가 막 하모니를 이루어서 막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디자인이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이용하는 건데 최신 기술 나온 적이 없지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데 존재하는 것과 새로운 것을 separate,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얘고 새로운 건 발명품 아니야. 이것이 지금 빗댄다라고 하는데 이건 separate는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분리된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발명품 디자인을 만드는 건데 인디펜던트한 형태로, 자연의 인디펜던트 아니죠. 붙어있는 거지. 자연물과 얘가 인벤션이 지금 붙어서 빗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디펜던트로 쓰면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답은 1번 이렇게 가져가면 끝이다. 21번 문제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제목이나 주제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고 느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으면 뭐 하라고? 뒤에 조금 더 쉬운 문제를 두어 문제 풀고서 자신감을 갖고 오라고. 도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치불일치 시용문 아니면 43번부터 장문독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괜찮아. 아니면 22번 이런 것들 풀고 오시면 조금 더 업된다고요. 그러니까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어렵네? 뭐지? 안 읽힌다. 튕긴다. 또 읽어. 그럼 또 튕겨. 그러니까 마음을 프레시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어차피 수능장 딱 시작하는 순간 실력은 끝났어. 거기서 실력을 더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력은 똑같은데 점수를 잘 받으려면 마인드를 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신 상태를 맑게 해줘야 돼. 자신감일 수도 있고 뭔가 찾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고. 알겠어? 그러니까 쫄지 말고 니네가 압도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 알겠습니까? 뭐 한다? 시험지를 압도한다.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 근데 마인드 컨트롤로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할수록 그게 가능해진단 말이지. 알겠어? 지금 뭐 10일 남았으니까 20일 남았으니까 더해서 뭐가 돼? 이딴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한 끗 차이라고 하더라. 한 끗 차이. 그 차이가 시험 문제 하나를 맞히고 틀리고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거라고. 정말로요. 알겠죠? 자, 24번 제목 문제 가겠습니다. 제목 오랜만에 풀어보네. 그러니까 문제 내에서 뭐가 보이냐면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아, 그럼 끝났어요. for example이 보이면 여기 위의 문장이 뭐가 되겠다? 아, 중요한 문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for example밖에 연결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 바뀌는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흐름만 잘 잡아서 이어가면 중간중간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 아니냐고. 됐습니까? 이런 안정감을 갖고 가는 것과 그냥 디립다 해석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야, 내가. 알겠어? 봐봐. 이것은 논의되어 왔는데 뭐가 논의되어 왔냐면 literate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상인들과 부유한 엘리트들, 유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were attracted, 뭔가에 끌렸다는 거 아니야. new science에. 됐습니까? 왜 때문이냐면 new science가 새로운 방법을 주니까. 어떤 방법이냐면 이윤을 위해서, 어떤 이윤을 위해서 자원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니까 new science를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for example이 떠받드는 문장이니까 제일 중요한 문장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볼게요. 몇몇 초기의 과학자들은 만들었는데 그것을 더 쉽게 만들었어. 뭐를? 이러한 그룹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나 상인들이죠. 이런 상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뭐 함으로써 그것들이, 즉 새로운 생각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특정 산업적, 기술적 필요에 적용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렇대요.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아.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 화두는 뭐냐면 새로운 아이디어. 잠깐만요. 뉴 사이언스라고 해야죠. 아, 장이가 왜 그래? 뉴 사이언스죠. 새로운 사이언스는 뭐지? 뉴 사이언스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게 좋다는 거 아니야, 결국에. 됐습니까? 왜? 산업적, 기술적 필요에 부합하니까요. 부합하니까. 필요에 부합을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플러스라는 거야. 누구한테? 엘리트나 아니면 뭐 상인들 이렇게 할게요. 한테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이야. 아, 새로운 기술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이용해서 산업적인 기술적인 필요에 부합시켜서 뭔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잡고 시작하면 세상 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가볼게.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기가. 그럼 2번 읽으셔야죠. 됐습니까? 2번 읽어도 안 되거든요. 그럼 예시로 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사실상 단어도 그렇고 구문이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해를 하셨어야죠. 됐습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갈릴레오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추구했냐면 가까운 어떤 연결 관계를 추구했는데 뭐 사이냐면 과학과 물질적인 어떤 이득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추구했대요. 그러니까 과학이 따라오면 물질적인 이득도 따라오는 거죠. 교육받은 엘리트들의 물질적인 이득의 이 관계 같은 것들을 착안한 겁니다. 뭐 할 때? 그가 이제 설득시키는 거지. 그의 리스너는 엘리트들이겠죠. 메카닉, 그 역학이라는 과학이 꽤나 유용하더라고요. 뭐 할 때? 그것이 브릿지를 만들거나 다른 건축물을 물 위에다가 만들 때 아주 왔다 아니겠습니까? 즉 과학과 이런 기술적인 필요성을 좀 부합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발생하는 건데 주로 어떤 중요성의 일에서 발생하는 뭐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더라도 얘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갈릴레오가? 아니 새로운 사이언스 역학이라는 기술을 쓰면 물 위에다가 브릿지를 지어가지고 어떤 육로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 있어야 무역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거 아니냐고요. 돼요? 얘를 이해하거나 얘를 이해하셔야 돼. 지금은 되게 쉬운 얘기를 내가 좀 더 거창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예시 잡아가지고 위에가 주제면 끝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사실은요. 됐습니까? 그때부터는 해석 싸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갈릴레오가 스트레스하면 역설 뭔가 주장하는 거지. 과학이라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현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합하는 것 적당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얕은 마음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네요. 갈릴레오가 똑똑해. 정치질 잘하는 거지. 이것은 만듭니다. 과학을 갖다가 고상한 그 유럽의 부유한 엘리트층의 그 문화의 일부로 만드는 거야. 과학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엘리트, 배운 사람들의 집단, 그 고상한 문화가 바로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문화가 뭐 되고 있을 때, 점점 더 분리되고 있을 때, 뭔가 대중적인 그 좀 낮은 계급의 그 문화와 그 분리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걸 뭔가 엘리트들의 특권이라고 좀 이렇게 제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 가지고 산업적 기술적 필요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취지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한 지문 읽을 때에서 한 85에서 90%를 내가 말했으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시험장 내에서는 5에서 한 65%만 이해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빈칸이 아니라 그게 제목의 힘 아니야. 대입하기 빈칸보다 쉽다라고 하는 게 글이 다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핵심 소재의 특성이나 아니면 주제 한 문장만 잘 기억하셔도 문제는 풀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문제에서 4번 같은 거랑 헷갈린 친구들은 그러니까 연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 아까 위에 있었던 이 문장만 잘 이해를 하셔도 여기도 문제를 풀 수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볼게요. 1번 새로운 엘리트들 땡땡이라고 하면은 그냥 is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땡땡 즉 크리에이터인데 유럽의 고상한 문화를 만든 사람들입니까? 말도 안 되죠. 무슨 소리야. 갈릴레오, 일단 예시에 등장한 인물이 주제로 나온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위대한 과학자 맞지. 새로운 과학, 뉴 사이언스에 영향을 준 거 맞죠.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주제로 볼 수가 있냐고요. 그건 아니지. 어딜 감히. 어떠한 요소들이 유럽의 엘리트들을 이끌었습니까? 뭐 하도록? 새로운 과학을 받아들이도록. 새로운 과학을 받아들이면 산업적인 기술적인 필요에 이거 딱 부합시킬 수 있어. 너네 만족시킬 수 있어. 그리고 이거 너만 알려주는 건데 고상한 거라서 엘리트들만 하는 거란다? 이런 식으로. 이런 요소들이 엘리트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영향을 줬을까요? 발전에 유러피안 뉴 사이언스의 발달에 누가 영향을 주었을까요? 갈릴레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반적인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부유한 엘리트들이 어떻게 부유한 엘리트들이
구별되었을까요? lower classes와 문화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주제랑은 연관이 없으니까 빠이빠이 치시고 3번 고르면 끝. 되십니까? 그래요. 30번으로 가겠습니다. 바닥바닥 풀어보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도 내가 늘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빼놓고 풀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21번 그 다음에 30번 뭐 빈칸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보통 2점도 있지만 3점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맞추냐 안 맞추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진단 말이야. 빈칸 들어가는 느낌이. 왜? 30번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와 비교적 쉬운 문제의 그 중간에 딱 있는 문제가 얘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도 쉬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얘를 봤을 때 얘야 아니면 반대말이야? 이걸 좀 기억하시고 얘야 아니면 반대말이야? 그 다음에 각 문장 간의 앞에 문장 어떻고 뒤에 문장 어떻고 이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그냥 비어있는 것처럼 보더라도 근거를 잡아서 넣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야 안 헷갈려. 알겠지? 가볼게. 동물들이 먹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한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뭐 할 만큼 충분한 음식이냐면 유지할 만큼. 뇌를 갖다가 유지하는 건데 이게 문장이 참 어렵지 않냐 여기는? 짜증나 이런 문장. 그러니까 컴마를 달아주면 얼마나 친절하겠어. 근데 없어 컴마가. 그러니까 이게 이 브레인이 동격이야 얘랑. 그러니까 뇌인데 어떤 뇌냐면 인간의 뇌와 사이즈가 같은 인간의 뇌의 사이즈의 뇌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음식을 먹기가 힘들다 이 뜻이야.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오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머릿속에서. 참 난해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 동물들은 인간 뇌의 크기만큼 그런 뇌를 갖다가 유지할 만큼 많은 음식을 먹기는 힘들다고요. 됐습니까? 인간의 머리가 크니까. 인류학자가 이론화시켰는데 뭐에 대해서? 인간의 성공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한 성공이냐면 그렇게 커다란 두뇌를 그러니까 그게 대두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서포팅할 수 있는 걸 성공한 그것을 갖다가 이론화시킨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실패인데 다른 유인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실패한 것에 대한 것을 이론화시킨 거죠. 됐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큰 머리를 유지할 수가 있고 다른 유인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즉 머리가 그렇게 클 수 없었던 것을 갖다가 이론화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인간은 뇌가 커. 근데 동물들은 인간 사이즈의 뇌만큼 이런 뇌를 유지할 만큼 많은 음식을 먹기 어렵다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니까 인간 크기의 뇌를 유지할 만큼 먹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실패했다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괜찮죠? 그러니까 맞다. 하버드의 인류학자 리차드 씨는 has suggested 그러니까 보여주었습니다인데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보여주다의 반대말이 뭐야? 안 보여주답니까? 그런 말 써? 안 쓰잖아. 그러니까 실패의 성공 또 밑에 뭐 있냐? 그래 디미니시 같은 거 줄어들다 이건 확실히 반대말이 있지. 줄어들다 상승하다 움츠러들다 확장하다 더 많이 더 나아지 있잖아. 그치? 근데 2번 같은 이 서제스트 같은 이 맹물 같은 그런 단어는요 반의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답이 될래야 답이 될 수가 없다. 약간의 팁입니다. 알겠죠? 이분께서 보여주기를 불의 발명이라는 게 촉진시켰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fear가 얘가 명사로 연료 아니야. 동사로 쓰면 연료 동사로 쓰면 뭔가를 연료를 넣어서 부추기는 거니까 이게 촉진시키다. 촉진하다. 불의 발견이 촉진시켰을지도 모른대요. 궁극적인 커다란 사이즈의 인간 뇌를 촉진시켰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불과 함께 능력이 오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음식을 쿠크,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와. 그래서 고기랑 아니면은 좀 거칠거칠한 야채 같은 것들을 소프트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더 쉽게 씹으려고 그리고 더 쉽게 소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서제스트가 맞긴 맞네요. 됐습니까? 이게 어드밴스먼트인데 발전, 진보인데 pave the way, 어떤 길을 갖다가 포장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길을 갖다가 열어준 거지. 뭐에 대한 거야? securing, 뭔가 확보하는 건데 충분한 칼로리가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야. 왜? 많이 안 씹어도 되니까 먹을 때 쓱 넘어가니까. 그래서 유지하는 거죠. 인상적인 인간의 뇌를.
뭔가 씹는 데 들어갈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뇌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됐습니까? 아무튼간 1번과 2번은 전혀 문제가 없다. 계속 가겠습니다. Disadvancement, 이러한 진보는 머리의 진보가 되겠죠. 아마도 이끌었는데 궁극적인 어떤 감소된 치아와 배의 사이즈를 이끌었대. 그래서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했대. 전환되는 거. 이러한 지역들에서. 아, 그치. 봐봐.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 불이 생기면서 생고기 안 뜯어 먹어도 되니까 씹을 필요가 좀 적어졌다고. 소고기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치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스토머크의 사이즈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덜 씹어도 되니까 위장이 덜 움직여도 되니까 왜? 불이 있으니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맞죠. 궁극적으로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지역 어디야? 입안이랑 뱃속에서 이러한 지역에서 변환될 필요가 적다라고 하니까 에너지가 적다라고 하니까 디미니시가 괜찮죠. 됐습니까? 그렇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진화론적 관점이지만 우리가 막 불이 없어서 되게 막 이렇게 질긴 걸 씹어야 돼. 그럼 이빨이 막 이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만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냐면 씹을 필요가 없어. 딱딱한 어떤 거칠거칠한 야채를 몇 시간 동안 하루에 씹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입이 may have evolved, 그러니까 진화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어느 쪽으로? 구조 쪽으로. 어떤 구조냐면 더욱더 그러니까 스포큰 랭귀지니까 구어, 말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언어 쪽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달했을 수도 있다. 괜찮죠? 그렇지. 먹을 일이 없어요. 우리 입이 먹으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으려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발전했을 수 있죠. 랭귀지라는 게 아마도 촉진시켰어. 전례 없던 뇌의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근거를 잡으려면 아하, 씹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언어적으로 발전이 됐겠다. 추측이지. 그럼 뒤에 보니까 언어가 또한 전례 없던 뇌의 발전을 이끌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발전이 돼야지 같이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월이 맞죠. 따라서 우리의 뇌와 관련된 신경인지적인 기능들이 뭐 했을지 모르냐면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할 때? 배는 제한되었을 때. 그러니까 배는 더 이상 클 일이 없지만 뭐는? 언어를 하게 되니까 뇌가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뇌가 뭐 해야 돼? 커져야죠. 그리고 이거는 근거가 어디냐면 처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처음부터 인간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언어를 하려면 여기 안 나오지만 언어를 하려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커지는 게 맞겠죠. 쓸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앞에서 뇌가 크다고 했는데 인간은 갑자기 줄어드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틀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바꾸려면 확장된다의 익스펜드 정도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됐습니까? 결국에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붙여 읽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관건이야. 얘는 진짜 수능 전날, 아니 수능 보기 그냥 5분 전까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휘에 대한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본기를 쌓아가지 않으면 그게 20일 남았는데요, 15일 남았는데 바뀔까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냥 무조건 닥치고 가는 거 알겠어? 그래야 돼. 진짜로 여러분들 어제 봤던 게 2시간 전에 봤던 게 나올 수도 있다니까? 정말이야. 그럼 희열감이 쫙 느껴진다고요. 진짜로. 우리 끝까지 포기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야. 난 믿어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스스로 믿게끔 그만큼 준비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31번 갈게요. 빈칸 문제니까 빈칸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할 텐데 얘는 어차피 첫 줄에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결사 보면은 얘밖에 없네? 끝났네? 그러니까 첫 줄에 있다는 거는 주제고 그 다음에 주제와 맞물리는 게 여기 아닐까? 이렇게 끝났죠. 됐습니까? 근데 조금 치사한 느낌은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짜증날 것 같긴 해. 푸는 사람 입장으로는. 근데 뭐 푸는데 지장은 없긴 하지만 약간의 단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약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볼게요. peripheral vision인데 밑에 단어가 주석이 있어. 보고 가자. peripheral vision은 주변시.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시야가 되겠죠.
포비아는 포커스의 그 포잖아, 그치? 중심와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오목한 부분이래요. 그다음 블럽,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을 블럽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네. 아무튼 뭔가 눈에 대한 얘기를 할 건가 봐. 볼게요. 비전이라는 게 빈칸이야. 그래서 our phobia, 우리의 중심와 중심와 방문한데 모든 흥미로운 그리고 중요한 부분, 우리의 visual field의 중요한 부분을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머릿속에 남는 거는 그래서 peripheral vision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넣으면 그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phobia가 어디를 방문한다? 시각 필드의 중요한 부분을 방문할 수 있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초점 맞춰서 볼 수밖에 없다. 요거죠. 됐습니까? 우리의 눈이라는 게 스캔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랜덤하게 무자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눈은 움직이는데 포커스하기 위해서 움직인데 우리의 중심와를 중요한 것들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래요. 됐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포비아가 맞추는 게 중요한 거구나. 알 수 있겠죠? 중요한 문장이네. 뻐지, 희미한 단서들, 아웃스커트. 이 단어 때문에 나는 이걸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더라고. 아웃스커트가 이 주변부야. 됐습니까? 그니까 친구들, 이 시각 필드의 주변부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시각 필드의 주변부, 이 시각 필드의 주변부란 말이 사실 이 말이거든요. 그니까 요걸 찾았을까? 이걸 찾으면 되게 쉬운데 못 찾으면 너무 어려운 거야. 아무튼 이게 준대.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야? 우리의 뇌가 플랜, 계획하게 만드는 데이터죠. 뭘 계획하냐면 어디로 우리의 눈을 움직일지 그리고 어떠한 순서로 움직일지를 갖다가 명령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시에 희미한 단서가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뭐 하냐면 눈을 어디로 움직일지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를 갖다가 정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패턴만 좀 이해를 했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사실 없거든요. 됐습니까? 주변시에 희미한 퍼지한 큐가 눈을 어디로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 이게 과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생물적으로 뭔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그런데 요것만 잡으시면 문제는 풀 수 있었다는 거. 만약에 못 잡으면 예시까지 보기는 봐야 돼요. 가볼까? 예를 들어서 뭐 할 때 당신이 메디슨 라벨 하면은 약품의 그 라벨 그 뭔지 알죠? For use by 사용 기간 날짜를 보려고 이 라벨을 볼 때 fuzzy blob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희미한 단서 어디에 있는 주변시에 있는 뭐를 가지고 vague form 모호한 형태를 가지고 데이터에 그러니까 너가 그 약봉을 보고서 이게 무슨 약인지 쓱 볼 때 살짝 보이는 주변시로 보이는 그 날짜에 대한 살짝 그 미묘한 단서가 충분하대. 뭐 하기에? 야기시키기에 눈의 움직임을. 그래서 렌즈 착륙시키는데 포커스를 거기다가 착륙시킨대. 여러분들 이런 적 있죠? 누가 쓱 지나가. 못 봤어. 근데 내가 뭔가 알 것 같은 실루엣이야. 내 친구인가? 미숙인가? 영숙인가? 쓱 지나가. 그럼 뭐해? 쳐다보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변시로 슬쩍 봤던 것이 내 포커스, 포비아가 움직이게끔, 내 포비아를 정확히 보게끔 충분히 유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라벨을 보는데 슬쩍 보니까 뭐야? 슬쩍 보니까 날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뭐해? 포비아로 맞추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허락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체크하도록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처음에 주변시로 간단하게 인식을 한 다음에 포비아로 맞춰가지고 본다. 이 소리네요. 됐습니까? 조금 어렵다잉. 근데 이거는 뭐 생물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영어적인 부분을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사실 이걸 잡으시면 끝나는 거죠. 또 맞네? 또 해볼까? if 나운스가 예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뭔가 프로듀스 마켓 농산물 시장에서 뭘 찾냐면 스트로베리를 찾아. 그러면 blurry reddish patch 그냥 뭐 빨간 색깔 빛이 드는 패치야. 어디 부분에서 우리의 시각 필드의 엣지니까 이게 주변시 아니야. 주변시에 보이는 빨간 색깔 패치가 우리의 눈을 이끌어. 우리의 주의를 이끌어. 비록 even though 때때로 그것이 radishes 그러니까 스트로베리 대신에 radish일지라도 그렇게 본다는 거야. 주변시로 뭔가 인식하면 이게 포커스로 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군. 만약에 더 안 읽을래요. 또 계시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겠지. 그러니까
주변 시의 희미한 단서가 눈을 어디로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를 정해준다. 요게 들어가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단지 요 표현, outskirt라는 표현, 요 표현이 이거랑 똑같은 건데 좀 보기가 쉽지 않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1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어디에서? 눈의 포커스를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해상도 단서를 갖다가 제공한다. 잘 보세요. 저해상도 단서. 얘가 얘랑 똑같은 말 아니야. 얘랑 똑같은 말 아니야. 힘의 단서. 그래서 이끄는데 우리의 눈의 움직임을 이끈다. 요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2번이 정답이죠. 아주 깔끔하지. 지속적으로 변화하거나 발전시키는데 인간의 비주얼 시스템을 뭔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눈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괜찮죠? 뭐 함으로써? 야기시킴으로써. 망각이 어딨어 이게. 브레이크다운. 파괴하는데 경계를 없앤대. 어떤 경계야? 포비아와 페리페리 사이의 경계를 이런 말 없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2번 찍으시면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32번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관성을 가지고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라고요? 일관성을 가지고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하는 거는 니네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첫 줄이 튕기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방법에 확신이 있으면 자신감을 갖고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선생이니까 no! 나도요. 첫 줄 안 읽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단어가 뭐지 이거? 왜 안 줬지 이런 걸?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 내가 이걸 몰라도 어딘가에 또 보일 수 있는 단서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반드시 시험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쫄지 말라고. 알겠죠? 32번. 가겠습니다. 봐봐. 요거는 연결사가 일단은 여기 하나 있지. 그러면 처음부터 요 문장만 빼고선 여기부터는 쭉 그대로 빈칸까지 이어지면서 마지막까지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 초반부에 있으니까 그냥 빈칸 문장 먼저가 아니라 처음부터 읽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물들 중에 한 가지인데 어떤 거에 대한 장애물이냐면 마음의 평화를 즐기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뺏는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에피크로스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삶의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맞서기보다는 뭐 함으로써? 제한함으로써 불멸이라는 대안이 되는 상태를 갖다가 제한함으로써 그러니까 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까이 거야. 절대 우리 안 죽어. 우리 불멸이야. 이런 상태를 갖다가 말도 안 되게 제한함으로써 맞서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에피크로스가 빈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피크로스가 이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맞서는 방법을 좀 얘기하면 돼요. 됐습니까? 에피크로스는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극복했을까? 요거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타겟팅이 되고요. 그는 시작합니다. 제안함으로써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몰라 우리의 죽음을. 왜냐면 우리의 의식,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 그만둘 거거든. 죽음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죽을 때 몰라. 영혼이라는 게 의식이라는 게 없어. 이거 아니야. 또 읽어볼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피크로스가 어떤 관점을 취하는데요. 어떤 관점이냐면 전체 우주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아톰 아니면 빈 공간이래. 에피크로스가 생각하기를 영혼이라는 게 엠프티 스페이스는 아닐 거야. 왜냐면 그것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니까 몸과 함께. 그래서 그것은 아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갑자기 뭐 소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이거 설명해. 관점이 있는데 세상이 원자 아니면 빈 공간이야. 근데 영혼이라는 게 빈 공간은 아닐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몸과 함께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몸에도 아톰 같은 게 소울 같은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야. 그래. 일단 계속 가볼게. 그래 묘사하는데 이러한 영혼의 아톰들에 분포되어 있는 거,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게 너무 깨지기가 쉬운 것이라서 이것이 용해된대. 죽을 때 이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혼 의식이 없다는 걸 부연 설명하는 거야. 원래 영혼이 있지. 우리 몸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있지. 근데 죽는 순간 없어진다고 그냥. 더 이상
이 말 하고 싶은 거네. sensing anything. 뭘 느낄 수가 없다. 감각을 느낄 수가 없다. 죽는 게 아플 것 같아서 두려워? 고통스러울 것 같아? 우리 못 느껴.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느끼면 멍청한 거 아니냐고요. 뭐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 느끼겠는데 왜 무서워하냐? 이 얘기네요. 너가 여전히 살아있는 와중에도 굳이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다 읽고 나서 감은 와요. 감은 오는데 이걸 갖다가 한 단어로 쓰기가 좀 뭐하다? 애매꾸리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쓰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 없어? 있죠. 죽을 때 별거 없다, 모른다, 아픈 거, 영혼 없다, 의식 없다, 감각 없다, 뭐가 무섭냐? 이거 아니야.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것을 기준에 맞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Go! 1번. 이끄는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현실을 우리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죽음 없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죽어도 안 아파, 영혼 없어, 괜찮아, 우리 몰라 이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집중하도록 해. 그들 자신의 삶을. 야, 현생 지금이나 잘해 이 자식아, 뭐 죽음이야 임마 이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올라있네. 해결 안 돼. 이러한 두려움을 뭐 함으로써? 설명함으로써. 죽음 그 자체의 본성을 설명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보기를 보는 순간 느낌이 오는데 4번, 5번을 안 읽어서, 그러니까 기준이 아주 확실치가 않으니까 살짝 애매꾸리하긴 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죽음 자체가 그러니까 모른다, 죽는지 모르는다, 영혼이 없다, 의식 없다, 감각 없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 자체의 이 사람 말하는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남겨둔다는 거야. 왜? 맞을 수도 있으니까. 4번.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물리적인 어떤 영혼의 구성.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영혼이라는 게 살아있을 때 아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맞아. 설명한 거 맞죠?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같이 없어져. 그러니까 사실은 영혼이 없고 죽을 때 의식이 없다를 부연 설명하는 글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빈칸 들어가서 주제로 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거야. 틀린 말이 아니라고 헷갈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니까 아톰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그래서 있긴 있어.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한 예시 아니겠습니까? 좀 부연 설명 아니야. 근데 얘가 주제로 가기는 어렵다고요. 엄격하게 몸과 머리, 영혼을 분리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된다. 보기를 봤을 때 기준 자체가 아주 명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는 봐야 돼. 그랬을 때 3번이 가장 적합하죠. 그러니까 죽었을 때는 못 느껴. 영혼 없음, 의식 없음, 감각 없음. 이 말이 가장 부합하는 게 뭘까? 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 그 자체의 본성이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됐습니까? 답은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7회차의 첫 번째 강의는 마치고요. 뒤에도 좀 잘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